일단 처음부터 저는 생각할 때 가능하면 적게 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한 2, 3년 정도만 좀 여유를 갖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빚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내 빚은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될 빚이 분명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빚을 좀 져갖고 좀 좋은 집을 좀 얻어갖고 오기를 바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 결혼 전에는 남자의 빚이지만 결혼하면 함께 갚아야 되는 빚이고 그 빚이 생기면 결국은 뭐냐면 임신을 해서도 내가 쉬고 싶어도 그 빚의 어떤 그 규모, 그다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깔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빚을 적게 지는 게 제일 현명한 부분이고요. 빚을 졌다면 계획을 잡고 최소한 첫애 낳기 전까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갚을 계획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그 빚은 평생 두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를 낳다 보면 건강하지 않으면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두 사람 소득이 결국은 한 사람 외벌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었지만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빚은 영원히 내가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전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보통 2년 단위 아닙니까? 2년 계약 단위로 2년에 올라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축한 돈 전세금으로 다 갚다 보면 결국은 이자만 갖고 그 빚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처음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빚은 가능하면 적게 지는 게 옳고요. 안 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적게 지면서 그 빚에 대한 부담은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사람이 반드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조속히 갚아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안 할 수는 없을 부분이고요. 저는 그때 이제 선택적인 방법, 그러니까 다 하지 않는 거. 결국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꼭 하고 싶은 건 하되 다 해야 된다. 남들도 해야 된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만 좀 지향을 하면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두고 대출을 좀 갚아 나가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죠. 저는 이제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고요. 보통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대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맞벌이를 계속 할 거다. 지금 역사상 지금 금리는 초저금리인데 이 금리가 계속 갈 거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급여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빚의 사이즈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1억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만 원 정도 이자는 두 사람이 벌 때 전혀 부담이 안 돼.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원금과 같이 갚아가는 게 아니고 이자만 갚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제 조만간 가셔야 될 부분이고 한 두세 배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면 현재 40만 원 내던 이자를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이자만 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뭐냐면 맞벌이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회사를 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좀 더 누워만 있어야지 애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휴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휴직도 가능할 수 있고 또 회사 사정상 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건강상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리스크들이 많이 상존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해서 외벌이 수입해서 경제적 가장인 남편이 수입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의 규모를 정하는 게 나중에 혹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더라도 가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그 대출을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냐면 지금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한 우리가 4, 500 정도 월급을 받는다 치면 뭐 생활비를 얼마나 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부부가 쓰는 건 뭐 한 200에서 250 정도 보통 요새 평균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더 아낄 수도 있고 더 많이 쓰시는 부부들도 있고 한 500 기준으로 부부 수입을 기준으로 잡을 때 200을 쓰면 300을 저축할 수 있는 거고 250을 쓰면 250을 저축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300을 저축하면 3,600이고 250을 저축하면 3천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고 2년이면 7천, 뭐 6천 이렇게 되죠. 단 뭐냐면 아기를 낳고 계속 일을 하려면 일단 그때부터 비용이 들기 시작하죠. 어떤 비용이 드냐? 아기를 누군가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까이 다행히 뭐냐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계셔서
부담 없이 아기를 비용 부담 없이 봐준다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사실은 요새는 그 부분들도 많이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노후 생활비 어떤 보전줘도 되고 또 고생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된다면 도우미 비용이 120에서 전일제로 가면 180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애가 클 때까지는 저축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뭐냐, 첫 애를 낳기 전까지 최대한 진짜 긴장해서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맞벌이를 하더라도 애를 낳으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제 비용이 예상치 못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요새? 그 비용 갖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그건 단지 보육 비용 그냥 기본적으로 육아 비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애를 가지면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걸 전제하에 처음부터 재무 설계를 잘해서 목표 잘 잡고 계획 잘 잡고 지금 여유 있다고 팡팡 쓰는 게 아니고 야, 이 정도로 줄어들 거니까 지금 수입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놓자. 한번 올라간 수입은 다시 떨어뜨리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초에 좀 긴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향후의 어떤 리스크를 미리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그 좋은 습관들이 결국은 인생의 평생을 그 부부의 어떤 가계 재무 자산 속에 평생을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다소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본인들의 목표를 이뤄가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